90분에서 100분 정도 이 관찰의 중요성하고 관찰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그 관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기계를 쓴 지가 오래됐어요. 이 기계 처음에 오래 쓰다가 쓰면 이렇게 덜덜거리고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첫 번째 책 내고 이렇게 쫄딱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의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가 책 내고 나서 두 번째 책 내고 나서 첫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명함 드렸지만 양은우는 제 본명이 아니고요. 사실 두 번째 책을 내면서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필명을 하나, 앞으로 내가 계속 책을 쓰고 작가로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양은우라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은우라는 이름이 이제 저희 애 낳았을 때 우리 애한테 지어주려고 만든 이름이에요. 근데 어른들 그러잖아요. 이 장명소 가서 이렇게 지어와가지고 이 이름 써라 그래갖고 이 이름을 못 쓰고 제가 이 이름이 좋아가지고 계속 갖고 있다가 이번에 제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동급이에요. 저는 LG전자하고 두산전자, 그 다음에 뭐 CJ 쪽에 있었는데요. CJ는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경력에서 항상 뺍니다. 그리고 전략기획 업무를 수행했고요. 한 20년 동안 전략 쪽 업무를 수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저도 여러분처럼 이 동성홀딩스라는 회사에 경영 전략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조금 일찍 한 5시쯤 이렇게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제가 혹시 동성홀딩스라는 회사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 LG전자는 다 들어보셨죠? 제가 이렇게 회사를 지금 4번째인데요. 회사를 옮길 때마다 이렇게 재계 순위가 팍팍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한 번 더 옮기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동성홀딩스는 동성그룹이라는 그 회사의 지주회사인데요. 매출은 한 8,500억 정도 되고요. 그렇게 생각보다 작은 회사는 아니에요. 한 3개, 4개 이런 계열사를 갖고 있는 좀 작은 회사까지 치면 한 5, 6개 됩니다. 그런 회사고요. 주로 화학 베이스의 회사예요. 저희 회사가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한 1, 2년 사이에 적게는 3배, 많게는 한 10배까지 오르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회사의 주식이 올라가면서 덩달아서 오른 회사가 있어요. 동성제약이라고. 염색약 만드는 회사 아시죠? 근데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책을 2권을 썼는데요. 첫 번째 책은 이 트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자기 개발에 관한 거고요. 제가 LG전자에 재직하면서 한 7년 동안 쓴 것 같아요. 틈날 때마다. 7년이 왜 7년이냐면 써놓고 이렇게 몇 년 안 쓰고 또 쓰다가 저 생각 안 나면 다시 쓰고 그렇게 해서 7년이 걸린 거예요. 실제로 책 쓰는 데 걸리는 시간은 7년이 걸린 게 아니고요. 소설 형태로 된 자기 개발서입니다. 근데 아주 시원하게 말하는 거죠. 저 종이값도 못 건지고 망했습니다. 그래도 뭐 베스트셀러에도 올라갔는데 금방 꺾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책입니다. 한 20여일 됐어요. 지금 책 나온 지 한 20여일쯤 됐고요. 이 책에는 제가 좀 기대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 책 잘 나가서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요. 자,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이제 주제가 관찰의 기술이니까 관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관찰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본인이 관찰력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 관찰력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예, 이제 테스트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 속에 동물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 동물을 찾으시면 돼요. 이 난이도 하예요. 난이도 하. 이 동물을 찾으시면 되는데 난이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맞추실 필요도 없고 뭐 찾았다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찾으시면 속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관찰력 좋은 두 분 찾으셨어요? 난이도 한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프로젝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뭐 보이십니까? 예, 치타가 한 마리 있어요. 치타. 이게 저기 프로젝터 성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치타가 있습니다.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갔네요. 예, 프로젝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여기 이 동물의 위장술인데요. 이 보면은 치타가 있습니다. 여기 눈이 있고 여기 코가 있죠. 이게 왜 난이도가 하냐면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근데 왜 난이도가 하냐면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뭔가 숨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잘 집중을 해서 보면 찾으실 수 있어요. 시간이 이제 걸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 찾을 수 있거든요. 못 찾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난이도 하입니다. 찾으신 분 계셨으면 선물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두 번째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틀리시는 거의 한 98%, 9% 틀리시는 문제예요. 근데 중급입니다. 제가 수식을 하나 내드릴 건데요. 이 수식을 보고 답을 가장 빨리 말씀해 주시면 돼요. 가장 빨리 말씀해 주시는 분한테 선물, 저는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좀 돈을 씁니다.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거든요. 원가가 좀 들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땡땡땡 땡 땡. 좀 더 쓰세요. 꼭 경매하는 것 같아요. 맞추셔야 되는데.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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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요. 제가 저기 사인한 책입니다. 왜 34가 나올까요? 다행히 1은 안 나왔어요. 1 하신 분 계세요? 지금 관찰력 들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1은 왜 나오냐면 이게 다 더하기잖아요. 더해가지고 이게 곱하니까 마지막에 곱하셔가지고 1만 남아서 1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곱하기 먼저 하셔야죠. 17도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17은 이거 곱하기 먼저 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신 거고, 이게 왜 관찰력 문제인 것 같습니까? 이 문제를 다시 풀어 써보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사이에 아무런 연산식이 없어요. 더하기도 없고 빼기도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릭이에요. 트릭이 숨어 있는 건데 다들 이렇게 첫째 줄, 둘째 줄,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 줄 사이에 더하기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답을 못 맞추시는 겁니다. 저분 그렇게 풀으신 건가요? 찍으신 건 아니죠? 대단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답은 34입니다. 이제 최고 난도의 문제가 나가는데요. 사실 제 책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책을 보신 분은 답을 아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진을 어디에서 찍었고 이때 날씨가 어땠는지 이렇게 추리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셜록 홈즈 소설 좋아하시죠? 셜록 홈즈가 이 문제를 잘 풀고 범인을 잘 잡는 이유가 이 추리를 잘하는 건데 그 사람은 항상 보면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추리를 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인 추리를 하는데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고 난이도고요. 제가 이 강의 준비할 때 대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참석하시는 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내시지 마세요. 강의를 쉽게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문제 했다가 다 어려운 걸로 바꿨습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도 선물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찍었고 날씨가 어땠는지. 이게 프로젝터가 별로 안 좋아요. 좀 생생하게 봐야 되는데 한번 추리를 해서 말씀하시면 장소는 지역이요. 지역명. 예, 맞습니다. 장소는 맞아요. 날씨는요? 맞아요. 책 보셨어요? 책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직접 찍은 건데 이 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여기 돌들이 구멍이 좀 송송 뚫려 있어요. 그 보이시죠? 그게 화산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산이 많은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화산석이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하기를 우리나라에서 그런 지역은 제주도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정은 아닙니다. 다른 정황 요소가 많이 있어야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시면 여기 나뭇잎들 그 가지들 막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요 뒤에도 보면 흙이 많이 튀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 뒤에도 보면 좀 안개 같은 게 끼어 있고요. 그런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나뭇잎이 떨어졌다는 건 바람이 많이 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흙이 튀었다는 거는 비가 왔다는 거고 이 사진 한 장으로 봐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논리적인 추리를 하면 그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억지스럽기도 하고요. 셜록 홈즈가 아니면 맞추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관찰이 이런 거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잠깐 선물 하나 드리고 책 없으시면 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 달달한 저녁 드시라고 초콜릿.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이 강의를 듣고 뭔가 기대하시는 게 있었을 거잖아요. 관찰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될까? 관찰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고 싶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앞에 이제 그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 가지 소원을 빌라고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김 회장님 뭐? 예, 너무 철학적이시네요. 좀 대중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돈. 아마 제일 많이 소원을 비는 게 돈일 거예요. 그죠? 돈. 그 다음에는요.
뭐 비시겠어요? 말 섞기 싫으세요? 네. 제 사팔이 아닌데. 잠 줄여서 뭐 하시게요? 하고 싶은 일 많이 해서 뭐 하시게요? 아마 돈 그다음에 가장 원하는 게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거. 그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회사에 계신 분들은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명예를 얻고 싶으시잖아요. 이게 잘못 갔어요. 사실 이거 가지고 또 문제를 낼 건데. 그다음에 이제 많이 다르시겠지만 세 번째부터는 뭐 건강도 있을 거고 행복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또 우리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아닙니까? 직장생활 아직 학생이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못 느끼실 텐데요.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정말 인간관계 골치 아픕니다. 또 가정 이제 애를 키우게 되면 애하고의 갈등, 특히 사춘기 지나면서 갈등, 이거 인간관계죠. 그다음에 친구 사이에 또 직장에 갔는데 이게 똘끼 충만한 이 상사, 뭐 뺀질뺀질 말 안 듣는 부하사원, 이 자기만 아는 이 동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한 포털 사이트에서 취업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는데 17% 정도가 이 사람 관계가 싫어서 이직을 한대요. 근데 뭐 이직하면 거기 가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구관이 명관이라고. 옛날에 있는 사람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크게 세 가지를 들려고 그러면 이런 건데, 신통방통하게도 이 관찰이 이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라 가제트 만능팔이에요.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믿으실 것 같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발명으로? 에디슨 이전에, 노벨 이전에 가시철조망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미국의 조셉이라는 소년인데 그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갖고 학교도 못 가고 이 사람이 생계를 책임졌어야 됐어요. 그래서 뭐 어린 나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 양을 모아다가 울타리에 가다 놓고 이 양들을 키워주는 양치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양 보는 게 좀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친구들은 다 가방 메고 학교에 가고 그러는데 혼자 이제 학교에 못 가니까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앉아서 책을 봤습니다. 책 보다 보면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양 보는데 좀 소홀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양들이 이렇게 다 울타리를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가가지고 옆집의 작물들을 다 뜯어먹고 뭐 다 이렇게 심어놓은 것 다 발로 밟고 그 일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됐습니다. 반복이 되니까 이제 싫어하죠. 옆집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계속 이제 클레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대책을 세우게 됐는데 대책을 세웠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주제가 관찰이기 때문에 관찰이 맞아요.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은 양들이 어떻게 울타리를 뛰어넘어가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넘어가는지 그 이제 양들이 뛰어넘는 걸 잘 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울타리는 보면 이렇게 나무 기둥이 박혀 있고 그거를 이런 나무로 하거나 아니면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삥 가시 없는 철사 있죠. 그냥 철사로만 이렇게 삥 둘러놓은 건데 한쪽에 보니까 울타리 바깥에 이렇게 장미
넝쿨이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양들이 이쪽으로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어가면 가시에 찔리니까, 가시 아프니까, 그 느낌 아니까. 예? 그래서 이쪽으로는 안 넘어가고 이쪽으로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저 가시 때문에 안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가시를 만들어 가지고 울타리에 붙이면 양들이 안 넘어가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철물점으로 달려가 가지고 철사를 사다가 잘라 가지고 가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 꼬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밤새 작업을 해서 다음날 울타리를 만들었더니 정말로 양들이 안 넘어간 거예요. 이 얘기가 이제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목장, 저 오바마네 목장, 제이슨네 목장 다 와가지고 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공장을 차렸어요. 근데 그때 또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한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이제 땅을 뺏으면 거기 경계를 치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다 가시철조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 동안에 쓴 포탄보다 이 팔린 가시철조망이 더 많대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아세요? 11명의 회계사가 1년 동안 이 재산을 이렇게 그 카운트를 했는데 다 못 셌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제가 장담하는데 저는 한 명이 2시간만 하면 돼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번 거예요. 이 사례에서 보면 이제 돈을 벌게 해준 거는 가시철조망이지만 가시철조망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준 기본 바탕은 관찰이죠. 이 양들이 어떻게 울타리를 넘어가는지 잘 관찰하지 않았으면 그런 아이디어를 찾을 수 없었던 거죠. 맞죠? 관찰이 불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데요. 예전에 사무실에서는 이제 화이트 많이 썼습니다. 아직도 학생들은 많이 쓰시죠. 갖고 이 손으로 쓰시는 일이 종종 있으시니까. 이 화이트도 아주 재미난 계기로 발명이 됐는데요. 이걸 발명한 사람은 이제 베티라는 이혼녀였어요. 이혼녀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를 혼자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했어요. 그래서 취직을 했습니다. 동네 은행에 취직을 했는데 비서로 타이핑하는 업무를 맡게 됐어요. 근데 과거에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타자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다 보면 오타가 계속 나는 거예요. 오타가 나는데 그거를 걱정을 한 거죠. 이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는 이 타자 타이핑만 하는 건데 자꾸 오타가 나니까. 그래서 이게 사장님이 알면 나 잘릴 텐데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다가 하루는 집에 가는데 이제 어떤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화가가 은행에 간판을 그리는 걸 봤습니다. 왜 저희도 어릴 때는 이렇게 극장 간판 같은 거 다 화가가 그렸잖아요. 요즘엔 다 실사해가지고 하지만 보니까 이렇게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바탕색하고 똑같은 물감을 칠하고 그 위에 이제 덧칠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한 거죠. 오타가 났을 때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종이하고 똑같은 색으로 물감을 칠하고 그 위에 다시 타이핑을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조그만한 물병에다가 잉크를 넣고 그래서 오타 날 때마다 이제 붓을 찍어서 그 칠을 하고 그 위에 다시 타이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타는 분명히 났지만 읽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마음에 들어 하고 그 소문도 또 옆에 다 동네방네 났네. 그래서 이제 옆 사람들이 나도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디에 팔았냐면 P&G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5천만 불을 받았대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1900년 초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갑부가 됐습니다. 이거 역시 출발점은 이 화가가 그림 그리고 이 덧칠하는 걸 본 그 관찰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23전 23승 누구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유현진 얘기 나올까봐 박찬호나 예,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스킵하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성공, 이 개인의 명예를 드높인 건데요. 이 관찰이 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찰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릴 수 있어요. 기업의 생사가. P&G는 그 생활용품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만드는 제품 중에 오랄비 칫솔 있죠. 오랄비가 P&G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오랄비 칫솔이 잘 나가니까 이 회사가 어린이용 칫솔을 만들었어요. 어린이용 오랄비. 그래서 시장에 내놨는데 성인용하고 비슷하게 해서 크기만 줄여가지고 안 팔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대를 많이 걸고 만든 작품인데 안 나가니까 회사에서 이제 또 비상에 걸렸겠죠. 왜 도대체 안 나가느냐 궁금해서 엔지니어들이 직접 사용자들을 관찰했습니다. 각 가정에 가서 어린이들이 칫솔질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발견된 게 뭐냐면 어린애들은 이렇게 어른들처럼 칫솔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먹을 쥐고 하는 거예요. 애들 양치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주먹으로 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먹으로 쥐니까 이렇게 얇으면 불편하죠. 애들은 잘 못 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만든 거고요. 손잡이를. 그리고 여기에 좀 이 탄력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재질을 넣어가지고 마치 장난감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매출이 급신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 월마트나 까르푸 들어왔었거든요. 까르푸는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왔다가 오래전에 나갔고요. 월마트도 오래전에 들어왔다가 몇 년 전에 나갔어요. 다 실패를 하고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이 글로벌 업체인데 글로벌하게 굉장히 성공한 업체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실패를 하고 넘어갔을까요? 관찰을 잘 안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보신 분 계신가요? 월마트 매장에? 월마트 매장 가시면 이 굉장히 넓은 매장에 어떻죠? 이게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창고형 마트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이렇게 물건을 쫙 싸놓고 팝니다. 우리나라 이마트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이마트는 이렇게 좀 눈 이 시야에 맞게 아니면 그보다 낮게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키도 작고 특히 주부들이 이렇게 장을 보는데 그런데 가면 이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팔리는 제품의 40%가 신선식품인데 이 월마트나 까르푸 같은 경우에는 다 공산품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행태를 잘 관찰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 글로벌 스탠다드야. 우리 월마트의 정책이야. 까르푸의 정책이야. 그래서 그걸 밀어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뭐 서플라이어 관리나 그런 쪽 잘못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고객들을 관찰하지 않고 그 고객들의 습성에 맞추는데 소홀히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작년부로 코리아 야후 퇴출됐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인간관계일 겁니다. 이건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개인주의적인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모여가지고 억지로 사회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또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내가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데, 친해지고 싶은데, 저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어렵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제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인간관계가 원만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원만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MIT 공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MIT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니까, 세계에서 랭킹 1, 2위를 다투는 학교니까, 이 졸업생들 중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만 한번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설문을 했는데, 네 성공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전문 기술, 지식, 학교에서 배운 내용, 그거를 성공 요소로 꼽은 사람은 단 15%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85%는 인간관계, 소통, 공감하는 능력, 그걸 꼽았습니다. 다른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마틴 루터 교수라는 사람이 76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신제품 개발이나 특허 개발 능력이 3배가 좋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렇죠? 주위 사람들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그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이제 과목 중에 이 벤처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강의를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날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꼼짝짝 씹으면서 청바지 입고 여기 교탁에 딱 걸터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사람들이 해준 얘기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업을 개발을 하고 나서 이제 개발에 성공을 하고 나서 이제 성공하고 나면 사업을 런칭하기 위해서 이제 좀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한 재력가하고 이렇게 운 좋게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인터뷰하러 갔는데 시간이 돼서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한눈에. 뭐냐면 이런 야구 용품, 야구 볼, 트로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보면 관찰력이 없는 사람도 쉽게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야구 광이겠구나. 근데 조금 더 관찰해 보면 어느 팀의 응원자인지 그것까지도 알 수 있겠죠. 이제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하기 전에 이렇게 가벼운 얘기부터 좀 날씨 얘기, 취미 얘기, 근황 얘기 이런 거 스몰 토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 사람이 야구를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무슨 얘기부터 꺼냈겠습니까? 당연히 야구 얘기부터 꺼냈겠죠. 그런데 그 재력가가 워낙에 야구를 좋아하니까 그 얘기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띄워주고, 저 사인볼 누구 거네, 그 귀한 거를 어떻게 받게 됐니, 나 정말 부럽다 이러면서 좀 띄워주고, 그 사람은 또 자기 칭찬을 해주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얘기를 하니까 또 본인도 이렇게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장단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약속인데 이제 50분이 지난 거예요. 50분이 지났을 때 그 재력가가 근데 니들 왜 왔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딱 10분 남겨놓고. 근데 거기에서 또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무엇을 개발을 했고 왜 여기에 왔는지
그 얘기를 아주 캐주얼하게 한 5분 동안에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재력가가 그 자리에서 책을 수표를 발행을 해서 주고, 그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도움 필요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후원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봤는데요. 보신 것처럼 관찰이 부나 성공이나 인간관계를 도와주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하고 넘어갈까요? 자, 이제 한참 돌아서 시작한 지 40분 만에 관찰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관찰이 뭘까요? 관찰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어떤 사물의 현상이나 동태 따위를 주의 깊게 잘 살펴보는 거예요. 한자로 써보면 볼관자의 살필 차리입니다. 보고 살피는 거예요. 잘 살피는 거. 그러니까 그냥 보는 거하고는 좀 틀려요. 의도적으로 이게 살피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찰을 이렇게 협의로 보면 그냥 잘 보고 살핀다는 거지만 여기에 좀 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뜨는 예능 프로그램이 뭐예요? 네? 그건 케이블에서 하는 거고 공중파에서요. 예,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 되게 싫어하시죠. 근데 저보다 오히려 우리 와이프가 더 재밌게 보더라고요. 저는 좀 기억하기도 싫은데요. 군대에 있으면서 이렇게 사람 죽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군대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특수부대에 있었어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송추에 가면 72사단이라고 있어요. 송추방위예요. 송추방위. 근데 시간 날 때마다 오징어 하다가 금발 벗어 죽고, 음담 배설하다가 이 배꼽 빠져서 죽고, 그렇게 죽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군대 얘기하기 싫어하는데, 군대에서 총검술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죠? 구분 동작을 가르치죠. 이 골프 같은 거 가르칠 때도 그렇고요. 이 왜 구분 동작으로 가르치냐면, 이 연속된 동작으로 하면 그 안에 숨어 있는 디테일한 동작들을 놓치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요. 관찰도 이렇게 좀 쪼개볼 수가 있습니다. 관찰이 그냥 어떤 대상을 잘 눈여겨 보는 거지만,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다른 뜻이 숨어 있어요. 이 연속된 행위들이 계속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어떤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상황을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고요. 그것을 방향을 바꾸고 각도를 바꾸고 이리저리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미처 몰랐거나 알았어도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는 거고요. 이런 발견을 통해서 이해를 얻는 거죠. 원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기존과 다른, 기존에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시철조망, 아까 돈 많이 번 가시철조망 사례를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한 거는 양이 울타리를 뛰어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제 양들을 바라봤죠. 그거는 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양들이 가시를 무서워해서 못 넘는다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는, 깨달은 거는 발견이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응용하면 되겠다, 가시를 만들어서 붙이면 되겠다 하고 생각했던 건 깨달음이죠. 이 현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시가 붙은 그런 가시철조망을 만든 게 바로 개선이죠. 그래서 이 관찰이라는 것은 협의적으로 보면 이 보는 거 하나만 생각할 수 있지만 넓게 보면 관찰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개선까지 이어지는 이런 좀 더 폭넓은 뜻을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저는 이제 관찰 프로세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뭘까요? 네 가지 단계 중에서. 예, 맞습니다. 깨달음이에요. 왜 깨달음이냐면요. 깨달음은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이거든요. 아, 여기 숨겨진 발견을 통해서 거기에 숨겨진 원리를 알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왜 원리를 알아야 되죠? 원리를 알아야 그 원리를 바꾸거나 가공하거나 단순화하거나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응용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제 이런 사례들이 다 그 원리를 발견해낸 거죠. 이런 건 좀 어려우니까요. 좀 더 쉬운 걸로 예를 들어보면 토끼는 앞다리가 뒷다리에 비해서 짧다 길다? 짧죠. 뒷다리가 더 길죠. 그래서 토끼가 산을 오를 때는 굉장히 빨리 갑니다. 추진력이 붙으니까. 근데 다리가 길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건 잘 못해요. 이것도 하나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응용해서 어떻게 하죠? 토끼 사냥을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통찰력을 얻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만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요. 통찰력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한 번도 말씀 안 하시죠?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통찰력은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라는 게 원리 아닙니까? 이치를 꿰뚫어 봐야지만 거기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통찰이라는 것은 인비저블한 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비저블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힘이에요. 여러분 한번 마트에 가보시면 마트에 가서 생수를 사보세요. 생수 종류 무지무지 많습니다. 뭘 골라야 될지 몰라요. 우유 하나 사려고 해도 뭘 골라야 될지 몰라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것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죠? 우리 여기 이 자리에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요즘은 거의 다 비슷해요. 학점 비슷하고 어학 점수 비슷하고 다 해외 연수 갔다 오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다 비슷비슷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런 걸 가지고 저 하버드 대학의 문영미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동일함이 차별화를 압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차별화가 없다는 거죠. 다 동일화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 있어가지고 다 남들과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기 어렵잖아요. 특히 기업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은 분명히 뭔가 남들과 차별화되는 제품을 갖고 있어야만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 차별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남들 보는 거 다 보면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보는 걸 나도 보면 차별화 될 수가 없는 거죠.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거고 그래서 통찰이 필요한 거고요. 이 관찰 프로세스가 필요한 게 바로 그런 통찰력을 기르기 위한 겁니다. 저희 지금 이제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굉장히 유행을 하지만 이것도 사실 보면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만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시공간을 넘어서 제약 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소통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가진 생각, 자기가 뭐 나누고 싶은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싶어하고 그런 욕망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욕망을 꿰뚫어보고 만든 게 이런 것들 아닙니까? 결국 이 통찰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통찰은 관찰에서부터 발견, 깨달음 이런 과정이 경험이 반복이 되면서 무한하게 반복이 되면서 차근차근 축적돼 나가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나이 많은 분들이 통찰력이 좋잖아요. 물론 젊은 분들 중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이렇게 통찰력이 깊어지는 이유가 모르고 있었지만 이 사이클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찰 프로세스가 중요하고요. 관찰이 또 중요한 이유는 혁신적인 사고를 위해서 반드시 관찰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창조 경영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기업마다 창조 경영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정확히 내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기업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저희 회사가 이제 매출이 8,500억이라고 했는데요. 그 매출만큼 시장에서 평가를 받느냐? 그만큼 안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삼으로써 이제 그 시총이라고 그러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는 아직까지는 그 시총이 매출만큼 안 돼요. 기업 가치가 그만큼 낮은 거죠. 창조 경영은 그 기업 가치를 실제 장부 가치나 매출보다 늘려나가는 활동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서.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자기네 북밸류보다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치가 2배, 3배 커요.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은 거죠. 그게 바로 창조 경영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혁신적인 사고를 가로막는 게 뭐냐면 기존의 사고, 기존의 틀, 정해진 패러다임, 고정관념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깨지 않으면 그 안에 갇혀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꺼내올 수가 없는데요. 이 통찰력이라는 게 바로 이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툴이 됩니다.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리고 관찰은 이 통찰력이라는 다이너마이트의 심지에 돋보기를 이용해서 햇빛을 모아서 불을 붙여주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찰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책을 한 300페이지 넘게 쓰면서 그 가장 이제 이 굉장히 문장이 많을 거 아닙니까? 300페이지니까 저도 모르고 쓴 것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뽑아왔어요. 한번 누구 읽어 주시겠습니까? 한 분이 읽어 주시겠어요? 네. 창의력이랑 관찰 프로세스. 잠깐. 이 명대사를 그렇게 감정 없이 드라이하게 읽으시면 안 되죠. 좀 이렇게 감정을 담아서 다들 감동하고 눈물 흘리게끔. 창의력이란 관찰 프로세스를 통해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 그 통찰력을 이용하여 기존 사고의 틀을 깨임으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힘.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찰과 함께 끝없는 질문을 한 결과이며 가치 있는 창조의 과정은 늘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관찰함으로써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통찰력으로부터 시작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한 선물입니다. 이제 그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관찰에 대해서 여기 처음 오셨을 때보다 조금 더 관심이 가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까지만 하셔도 얻어가시는 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관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얘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노력하면은 관찰력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예, 드시기 바랍니다. 그 관찰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예. 그러니까 책을 썼겠죠. 그죠? 관찰력을,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많은 학자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관찰력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길러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직장 다니시죠? 직장 왜 다니세요? 월급 받기 위해서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좋은 걸 해도 월급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하나의 내가 직장에 나가게끔 만드는 이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어쩌다 한번 이렇게 그 인센티브나 연말 보너스 같은 가장 강력한 그 주사도 한 대 맞고 월급쟁이를 누가 그러는데 저 뽕 맞는 사람이래요. 뽕. 한 달에 한 번씩 뽕 맞고 연말에 아주 강력한 뽕 맞고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글픈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무언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죠. 저 처음에 봤을 때 어떠세요? 외모가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좀 어떻게 보면 왜소해 보이고 그렇죠. 안 그러는가요? 이 대사에 있는 거하고 다 틀리네. 제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한 1년 전만 해도 제가 몸무게가 76kg였어요. 그러니까 배도 이만큼 나왔고요. 막 심하게 흉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배도 나오고 이렇게 몸도 좀 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60kg예요. 그러니까 16kg로 뺐거든요. 이제 그렇게 몸무게를 뺀 이유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2단계 고도 비만에 건강의 모든 수치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살을 뺐는데요. 그게 이 동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관찰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도 동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이 시작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이 동인을 알고 있으면 관찰력을 높이는데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 책 이름이 이제 관찰의 기술인데 사실 저는 이 책 이름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내려고 했던 거는 관찰의 힘이었어요. 테크닉이 아니고요. 관찰이 가진 파워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 관찰의 기술이 됐냐면 제가 이 책을 이제 한 1년 정도 썼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안 풀려 가지고 띄엄띄엄 이렇게 쉬었던 기간이 있어요. 책을 계속 쓸 수가 없거든요. 그게 한 6개월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 기간이 1년이 됐는데 제가 이 출판사하고 출판을 하자라고 얘기가 오갔던 게 5월이에요. 올해 5월. 그러고서 계약을 하고 작업에 들어갔는데 6월 10일 날 나온 책이 관찰의 힘이에요. 아까 대표님이 초청하고 싶어 하셨던 그 제목이 히든 인 플레인 사이트인가? 뭐 평범한 속에 숨겨져 있는 거 뭐 그런 제목인데요. 하필 관찰의 힘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아마 습관의 힘 때문에 붙은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뺏기고 땅을 치면서 할 수 없이 관찰의 기술이라고 붙였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오해를 하시기도 해요. 이 책을 보면 관찰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높아지겠구나. 근데 저는 기술보다는 이런 모티베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찰을 시작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 그거를 8가지로 정리해 가지고 와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좀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그래서 원더, 어사인먼트, 트리비얼, 카운트 미스테이크, 하이 센스, 인컨비니언스, 뉴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큐리어시티 이렇게 8가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의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요즘에 사실 보면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서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책이 얼마나 팔리나 이렇게 가서 관찰을 해보니까 비슷한 종류의 책들이 너무 많아요. 뭐 관점을 디자인하라, 뭐 아이디어, 뭐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누군가가 제 가까운 사람이 읽어보고, 야 비슷한 책이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한 첫 번째 책 나올 때만 냈어도 정말 좋은 아이템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함이 차별화를 압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보면 이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생활을 해요. 아침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죠. 비슷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출근 준비를 하고 거의 고정된 노선을 거쳐서 회사에 가고요. 회사에서 하는 일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면 되게 비슷하게 업무 처리를 해요. 이게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퇴근 시간 돼서 집에 출근했던 것 거꾸로 동일한 패턴을 거쳐서 집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일한 패턴을 하게 되면 행동이 고착화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고착화되면 사고가 고착화돼요. 사고가 단절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무 생각 없다고 하는 거죠.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행동이 고착화되니까, 이 습관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당연한 것,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사고를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서 벗어나야지만 새로운 사고가 되고요. 올여름에 무지 더웠죠. 작년도 무지 더웠고 올여름엔 그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덜 덥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이 더울 때 선풍기 없으면 정말 지내기 어렵죠.
근데 선풍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죠? 예, 날개죠. 날개 없는 선풍기. 생각하기 어려웠잖아요. 선풍기는 당연히 날개가 있어야지. 근데 이 당연한 사고를 깨면 정말 혁신적인 생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선풍기에 꼭 날개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이게 제가 그거하고 관찰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혁신적인 사고를 당연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러면 당연함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이제 관찰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바람이 부는 원리를 응용하면 날개가 없어도 선풍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선풍기가 어떻게 바람이 부냐면요. 요 밑에 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모터로 연결해서 여기 팬을 돌리는 겁니다. 팬을 돌리면요. 바람이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불죠. 저기압 쪽으로 불죠. 고기압에서. 요 팬을 돌리게 되면 요 부근에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바람이 끌려 나와서 앞으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게 선풍기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든 거죠. 이거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요. 팬과 모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팬이 있습니다. 모터도 있고요. 여기 겉으로 드러났던 걸 없앴을 뿐인데, 그러면 바람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이 들어온 바람을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 보내줘요. 그러면서 여기 유속이 빨라집니다. 이 속이 다 비어 있거든요. 그리고 굴곡져 있기 때문에 이제 유속이 빨라져요. 그런데 이 앞에 또 조그만 구멍들이 있어요. 구멍들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면 여기 또 그 압력이 낮아지면서 저기압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여기 앞쪽이 저기압이 형성되니까 뒤쪽에 있던 바람이 이렇게 빨려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뭐래니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이 바람이 부는 원리를 잘 관찰하고 그것을 응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부는 원리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알고 싶어 했던 거죠. 결국 이것도 이 관찰 프로세스가 이어졌는데요. 그 시작은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풍기에 꼭 뒤틀린 형태의 날개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관찰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원리를 지켜봤고, 거기에서 기압차에 의해서 바람이 분다는 걸 발견을 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걸 응용하면 날개 없이도 선풍기를 만들 수 있겠다,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해서 그것을 응용하게 된 거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 코끼리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이제 그 버클리 대학의 조지 레이코프라는 교수가 쓴 책에 나오는 건데요. 이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그 순간에 이제 코끼리가 연상이 되죠. 이미지가 이렇게 형상됩니다. 머릿속에. 그것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코끼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형성되고요. 이미지가 형성되면 이제 프레임에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을 벗어나서는 생각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 혁신적인 사고를 하려면 이 당연이라는 사고의 문을 열고 나와야 되고요. 그것을 열 수 있는
관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고를 벗어나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예제를 들어볼게요. 저희 식사하고 나면 당연히 하는 게 뭐죠? 네. 저는 또 잔다 그럴까 봐. 양치하죠. 양치하는데 양치를 꼭 칫솔로만 해야 되나요?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칫솔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가글 같은 게 나온 거고요. 치약은 꼭 젤 타입이어야 되느냐? 당연히 이렇게 짜서 칫솔에 묻혀서 써야죠. 근데 저런 걸 벗어나야지만 다른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알약 타입의 치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요. 그걸 만든 회사가 있대요. 그리고 칫솔과 치약은 꼭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가? 갖고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항상 세트로 갖고 다녀야 돼요. 우리 저 샤프심 같으면 이렇게 꾹꾹 누르면 나오잖아요. 칫솔 가운데 치약이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나오면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 당연한 사고를 벗어나면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찰 역량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사이먼트, 그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만족스러워요. 아까 그 지니한테 바랬던 세 가지를 다 갖고 계세요. 돈도 많고요. 사회적으로 성공도 했고 사람들이 날 다 우러러보고 있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부부하고 사이도 좋고 애들하고 사이도 좋고 그 주위 사람들하고 사이도 좋고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아마 현실에 좀 안주하겠죠. 안주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궁즉변, 여기 한자가 이게 즉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맞는 한자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걸로 썼는데요. 궁즉변, 궁하면 변한다는 거죠. 궁한다는 거는 이제 궁지에 몰린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게 있어야만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통하면 오래 간다는 거죠. 나에게 뭔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게 있어야 그 주위를 둘러보고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아주 편한 상태에 있으면 주위를 둘러보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뭔가 이 회사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출퇴근할 때 그다음에 잠자리 들기 전에 그런 말씀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잠자다가도 생각날 때가 있어요. 잠자다가. 그래서 이렇게 잠자다가 생각이 떠오르면 이거 좋은 생각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적어놔야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요. 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무지무지한 많은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나온 겁니다. 이 노벨은 아버지가 군소산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폭탄이 이렇게 니트로글리세린 뭐 이 비누인가요? 화장품 만들고 뭐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건데 액체 형태의 폭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취급하기가 어려웠겠죠. 이 조금만 건드려도 작은 충격에도 이렇게 폭발하고 그래서 제조공정 아니면 운송 그 도중에 폭발해서 사람이 많이 죽고 다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벨의 소원이 뭐였냐면 노벨의 동생도 그런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노벨의 소원이 뭐였냐면 정말 안전한 폭약을 만들고 싶다 하는 거였어요. 그 숙제를 계속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풀질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차가 이제 액체 폭약을 싣고 가는데 덜컹거리면서 이제 액체 폭약이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에 이제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난리 났죠. 막 엎드리고 피하고 소리 지르고 폭발하는 줄 알고. 그런데 좀 시간이 흘렀는데도 폭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벨이 가서 그 왜 폭발이 되지 않았을까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 땅에 흙을 떠가지고 실험실로 돌아왔어요. 연구실로. 그래서 보니까 그 흙의 성분이 규조토라는 거예요. 규조토. 그 이전까지는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숟가루도 쓰고 톱밥도 쓰고 그랬는데요. 규조토라는 걸 잘 보니까 이것이 니트로글리세린의 결합력을 높여서 안정적으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고체 폭약을 만들었고요. 마침 이제 이 사람도 운이 좋았던 게 그 아까 철조망처럼 운이 좋았던 게 그때 당시에 대공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수에즈 운하, 알프스 터널 이런 게 만들면서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떼돈을 번 거예요. 이 노벨상의 상금이 10억 넘는 거 아시죠? 10억도 넘죠.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주겠죠. 이것도 역시 이 어떤 그 관찰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동인이 필요했었는데요. 그 동인이 바로 무언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그 과제였던 거죠. 그 과제는 액체 폭약을 안전하게 운반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었고요. 그것으로부터 이런 관찰과 발견과 깨달음 그리고 개선의 프로세스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 그러면 이런 과정도 이어지기 어려웠었던 거죠. 한번 근데 왜 숙제가 그렇죠. 요즘 살아가는데 아무래도 골치 아픈 일도 많고 뭐 너무 온갖 잡다한 이 고민거리가 많은데 또 이런 것까지 갖고 있어야 되냐. 그럼 뭐 불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것은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말이거든요. 불행하게도요. 현대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정보량이 2003년 이전에 생성된 정보의 양보다 훨씬 많답니다. 2003년 전까지 만들어진 정보의 총량보다 지금 하루에 생산되는 정보의 양이 더 많대요. 어마어마한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무 많은 것은 오히려 주의력을 빈곤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 과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게끔 깔때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데 깔때기 잘못 걸르면 엉뚱한 정보만 가져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저 아직까지 직장인이니까 월급으로 받는 게 책 팔아서 버는 돈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손익분기점이 넘을 때까지는 계속 회사에 다닐 거예요. 꽤 오래 다닐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책을 쓰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뭐 일하면서 책도 쓸 수 있어, 뭐 대단해 그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책 쓰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 다 쓰실 수 있어요.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책을 쓰시거든요. 꼭 작가만 책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제든 정해서 책을 쓰시면 되는데 단 팔리는 건 보장을 못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작가가 된다 그러면 무슨 주제 가지고 책을 쓰면 잘 팔리겠는지. 책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유행이 있어요. 이렇게 가장 유행을 많이 타는 게 옷이지 않습니까? 근데 책도 유행을 탑니다. 옛날에 보면 칭찬 굉장히 예. 칭찬 굉장히 유행했었죠. 뭐 경청, 배려 이런 것들 쭉 오다가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유행하는 게 뭐죠? 예?
그거보다 뭐 그런 것도 맞아요. 꿈은 계속 스테디한 것 같고요. 최근에 가장 맞아요. 힐링입니다. 힐링. 초콜릿 드릴까요? 힐링은 초콜릿이 최고죠.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몇 년 동안 방송도 모두 다 힐링이었어요. 김난도 교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건 무슨 책이에요? 힐링이에요.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그렇게 책도 유행을 타거든요. 이 책을 낼 때 출판사 사장하고 저하고 관찰이 트렌드가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낸 거거든요. 아직은 좀 힘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작가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 주제를 골라보세요. 무슨 책을 쓰실 건지. 그런 게 하나의 훈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 관찰의 기술을 쓰기로, 관찰에 대해서 책을 쓰기로 정하고 나니까 보이는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것만. 여기 책을 보면 굉장히 사례도 많고 뭐 전문가 얘기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언제 제가 다 책을 읽은 건 아니거든요. 필요하면 찾아서 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으면 자연히 관찰력이 높아져요. 그다음에 이제 트리비얼은 이 사소한 것인데요. 사소한 것을 좀 유심히 보라는 겁니다. 우리 뭐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소한 것은 이제 그 아주 시시하거나 보잘것없고 그래서 이렇게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거지만 모든 위대한 발명이나 발견은 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우리 한강 굉장히 큰 강이지만 그것도 태백산 어디에서 이렇게 퐁퐁퐁 솟는 샘물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한강을 보고 그걸 보면 굉장히 시시하게 보이겠지만 그게 없으면 한강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소함을 간과하면은 큰 발견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분 어떤 장면이죠?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운전을 하면서 입에 뭔가 물고 있는 거죠.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티켓 뽑고 뭐 지하 주차장 같은 데 가면 티켓 뽑고 이렇게 굴곡진 데 내려가는데 미처 티켓을 처리 못 해 갖고 이렇게 급하면 입에 물거든요.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아마 안 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저도 자주 하고요. 이런 사소한 습관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해서 크게 성공한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회사가 있는데 리글리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껌, 사탕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메이저리그 보면 이 선수들 껌 쫙쫙 씹고 나오죠. 그 껌 만드는 회사. 근데 이 사람들이 엑스트라 폴라 프레쉬라는 이렇게 새로운 향을 가진 제품을 개발했는데 이거를 광고하기 위해서 홍보 수단으로, 마케팅 수단으로 이 습관을 이용한 거예요. 잘 관찰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런 습관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티켓에다가 코팅을 한 거예요. 자기네 제품을 코팅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티켓을 꺼내서 입에 무는 순간 민트향하고 맛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야 하고 자각을 하고 궁금해서 쳐다보게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굉장히 사소하잖아요. 너무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데 뭐 어려운 공식 같은 게 적용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걸 놓치지 않고 발견을 해서 그것을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소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찰을 시작해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시간이
쫓길 줄 알았으면 한 3개만 할 걸 그랬어요. 이 8개를 해놓으니까 말하기도 힘들고 다음부터는 한 2-3개 정도만. 이런 사례도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 요거 하나만 좀 강조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소함을 지나치지 않으면요, 사소함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아주 특별함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지나쳐 버리면 그 흘려버린 시간 자체도 사소하게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같으세요? 예? 예, 맞습니다. 나비 형태의 포스트잇이거든요. 이 밋밋한 포스트잇보다 훨 낫잖아요. 그죠?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나비 누구나 그냥 사소하게 흘려버릴 수 있는 그거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건데요. 이런 것처럼 주위에 아주 쉽게 흘려버릴 수 있는 것들을 잘 바라보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패나 실수를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으시고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해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거든요. 우리 자전거 배울 때 실패 안 하고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 없잖아요.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피나고 부러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를 잘 타게 되는 거고요. 스키도 마찬가지죠. 에디슨이 전구를 진짜로 10,000번을 실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강조를 한 거겠지만요. 몇 번이 됐든 간에 그 수많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예전에 실패했던 거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바라보고 관찰하고 그것을 개선했기 때문에 이제 성공에 이를 수 있었던 거죠. 방금 전에 나왔던 포스트잇 이것도 이제 실패해서 성공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잘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신에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MP3 플레이어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글로벌 마켓을 뭐라 그러지? 글로벌 마켓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제품이? 아이팟이죠. 애플이에요. 애플한테 다 뺏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개발을 했는데 왜? 디지털 캐스트는 이게 한국 업체거든요. 제일 먼저 개발한 업체인데 그때 하드웨어에만 너무 치중을 한 거예요. MP3라는 이 형식이 앞으로 유행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휴대용 기기로 만들면 많이 팔릴 수 있겠다.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걸 바라보고 제품화했던 건 좋은데 그거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관찰을 제대로 못한 거죠. 이건 뭡니까? MP3 플레이어는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죠. 그죠? 잉크젯 프린터에 잉크 없으면 그 껍데기 뭐 했어요. 근데 초창기에 디지털 캐스트가 만든 게 그랬습니다. 곡이 초창기에는 한 4곡, 많아야 8곡 그렇게 들어갔었죠. 그런데다가 음원 자체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하게 된 거죠. 근데 애플이 한 건 뭐죠? 아이튠이라는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이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콘텐츠를 무한대로 풀어준 거죠. 왜냐?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으니까 사람들의 행태를 잘 관찰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대성공을 거뒀고요. 이게 바로 제 사례입니다. 이것도 저도 굉장히 많은 실패를 거치면서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고서
마지막 도전을 한 끝에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살 빼는데 관심 있으신 분 계세요? 여기는 에? 안 빼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다 날씬하시네. 그래서 이렇게 좀 체격 있고 그런 분이 오시면은 살 빼는데 관심이 있을 텐데요. 다 날씬하셔가지고 저희 관심 있으면 책 사보시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결국은 이 실패나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대부분 그래요. 실패하면 쥐두새도 모르게 덮어버립니다. 그 절대 드러내면 안 돼요. 실패한 거는. 근데 3M 아까 3M 같은 경우에 글로벌 업체들이 좋은 게 뭐냐면요. 실패하든 성공하든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 그거를 공유를 해요. 글로벌리. 그랬기 때문에 실패한 걸 다른 사람이 가져다가 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덮기보다는 그것을 찾아내서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내가 했던 실패 중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없나? 좀만 개선했더라면, 조금만 관점을 바꿨더라면 이런 쪽에 한번 그 관찰을 해보시면 좀 더 나은 기회를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얘기인데요. 관찰이 볼관자잖아요. 한자로 쓰면 눈으로 보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관찰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오감을 다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다 활용하는 게 관찰이에요. 이 러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남자분들한테 한번 러쉬가 러쉬 앤 캐시 아세요? 러쉬? 맞습니다. 초콜릿 드릴까요? 제가 뭘 드렸나요? 책 드리기에는 좀 약한데? 그 영국의 회사인데 수제 화장품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에도 매장 들어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보여요. 근데 이 회사는 이렇게 후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으로 이어지는 오감 브랜딩을 다 활용해서 마케팅을 합니다. 이게 실제 매장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제품이 예뻐요. 어떻게 오감을 활용하냐면 이 처음에 매장 입구에 월풀을 놓고 거기 입욕제, 향기 좋은 입욕제를 풀어갖고 향기를 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향기야? 그러고 이렇게 끌려서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알록달록 예쁜 화장품들이 있는 거죠. 눈이 즐거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각은 뭐 잘 아시겠죠. 비트 빠른 음악으로 해서 정신을 쏙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져볼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촉각을 하는 거고요. 미각은 뭘까요? 화장품 회사에서 미각. 먹으면 한번 먹어보세요. 먹으면 안 되시고요. 저는 매장을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제품을 사면 그 치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파는 치즈가 없지만 큰 덩어리 진 치즈처럼 생겨가지고 그거를 잘라준다는 거야. 그러면 마치 제품을 줄 때 이 치즈를 자르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침이 고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미각을 활용한다. 뭐 MSG 논란도 많고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그 인공 조미료 이것도 이 사람이 이 저녁을 먹으면서 국물 맛을 보다가 너무 좋다. 그래서 미각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된 거고요. 향수
향수가 이제 뭐 이 여자분들 남자분들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향수도 있지만 과자에 들어가는 향 뭐 그런 것도 다 이제 또 포도주의 향 이런 거 다 그것도 관찰 아닙니까? 향을 구분해내는 것도. 그다음에 점자책이라는 건 다 촉각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요. 점자책 만든 분이 그 자체가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촉각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뛰어난 촉각을 가지고 이제 점자책을 만든. 그다음에 모든 악기는 다 청각을 이용한 거고요. 여러분 많이 드시는 커피, 커피는 거의 오감이 다 활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커피 열매를 먹고 염소들이 막 흥분해서 날뛴 거죠. 막 밤새 잠도 안 자고 뛰놀고 음악 틀어놓고 시끄럽게 그걸 보고 이제 목동이 그 커피 열매를 갖고 가서 이제 수도승들한테 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악마의 열매다. 그래갖고 태워버린 거야. 태웠는데 태우니까 그 그윽한 향이 나잖아요. 향이 좋으니까 이걸 이제 끓여서 먹어봤네요. 맛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각 그리고 이걸 먹으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잘 안 오고 그 수도승들은 이제 뭐 밤새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지각으로 느끼게 되면서 커피가 그렇게 해서 현대인들한테 사랑을 받게 된 거죠. 혹시 그 SBS에서 하는 저 생활의 달인 아직도 하나요? 네. 저는 이 좀 이제 집이 멀어가지고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직장이 강남이었어요. 근데 이제 집이 일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늦어갖고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좀 이제 기회가 되면 종종 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분이 나왔어요. 배원준 씨라고 해가지고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데 이 그림 보고 감탄을 안 하시네요. 저는 이 그림 보고 굉장히 감탄했는데 이 그림인데 누군가 그려서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굉장히 잘 그렸죠. 노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공부를 하지. 그런데 이 진폐 위폐를 구분하는데 이 사람은 오감을 다 쓴 거예요. 우선 시각을 활용해 가지고 시각 보면 이렇게 은선도 있고 여러 실루엣도 있고 숨겨진 그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고요. 그다음에 후각을 이용해서 진폐는 사람 손을 거치고 온갖 곳을 다 돌기 때문에 약간 꾸릿꾸릿한 냄새가 난대요. 근데 위패는 빠른 시간에 유통을 하잖아요. 한 단계, 두 단계 그 거치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진패는 딱 소리를 쳐보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튕겨보면 찰랑찰랑 맑은 소리가 나는데 위패는 둔탁한 소리가 난다는 거죠. 종이 질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 표면을 이런 돌기 같은 거 이렇게 만져보면 진패 위패 다 구분이 된다고 하고 이분은 이 오감을 활용해서 그 연습을 수도 없이 한 거예요. 수백 번. 그 연습을 계속해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오감을 활용해서 관찰을 함으로써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신 분이에요. 결국 이분도 이 관찰을 하게 된 것은 이 오감을 활용하는 그런 동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눈치 구단입니다. 눈치 구단.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눈칫밥 많이 먹었나 봐요. 근데 어느 분이든지 아마 이렇게 오감 중에서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런 걸 찾아서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계속 개발을 하시거나 활용을 하시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내가 미각이 굉장히 뛰어나다, 맛을 구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 맛집을 찾아낸다거나 그걸로 이제 블로그에 올릴 수도 있고 그게 계기가 돼서 또 이제 책도 낼 수 있고 그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거를 잘 살펴보시고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좀 활용하려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오감을 이용한 관찰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 속의 불편점을 지나치지 말라는 건데요. 대다수의 발명품이 하여튼 생활의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개발이 된 거죠. 그죠? 불편하지 않았으면 아마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는데요. 이 불편함이 필요를 불러일으키고 필요가 발명을 낳았으니까 불편함은 발명의 할머니죠. 이 생활 속에서 작은 불편함에 주의를 기울이면요. 관찰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많이 하시는 거죠. 그죠? 비 오는 날 짐 들고 가다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무거우니까 이렇게 걸잖아요. 근데 이 둥글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미끄러져 내리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홈을 팠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어떤 한 디자이너가 만든 건데요. 실제로 제품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잘 봤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이런 개선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던 거죠. 이 관찰이 일어나게 된 동인을 보면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 욕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시간이 있으면 한 번씩 읽어보고라도 넘어가겠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산책 길 가다 보면 개 찾아달라는 공고 많이 보시죠. 우리 강아지거든요.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예요. 인형 아니고 진짜인데요. 저는 얘 데리고 이제 주말에 1시간씩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가다 보면 이렇게 공고를 많이 봅니다. 개 키우시는 분들은 안 텐데 이 개는 가족하고 똑같거든요. 난 건 아니지만 거의 같은 급이에요. 잃어버리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인 경우 어린애들 1년에 잃어버리는 어린애가 2만 명이래요. 근데 그게 해마다 2,000명씩 늘어난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상상하기조차 싫은 건데 이런 게 굉장히 생활 속의 불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 자주 쓰는 주변에 있는 걸 이용해서 그런 걸 막을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있지 않습니까? 블루투스 수신할 수 있는 장치만 하나 있으면 그거를 어린애 목에 걸어주든가 강아지 목에 걸어주면 아니면 스마트폰 분실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엔 잃어버리면 안 돌아오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걸 가지고 특허를 내서 떼돈을 버는 꿈에 들떠 있었는데 이 책을 쓰면서 살펴보니까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애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이 머리 말려주면 한 손으로 드라이어 잡고 한 손으로 비빌 수가 없어요. 비비면 좀 빠른데 그런 것도 이제 스탠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불편점들을 자꾸 찾아보면 우리 주위에도 불편점은 굉장히 많거든요. 남들이 다 만드는 것 같지만 아직도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눈여겨 보시면 뭐 좋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는 건데요. 사실 이 아까 앞전에 이제 당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한 사고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주변의 환경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같은 환경, 집, 회사, 뭐 그 어쩌다 만나는 친구들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환경이 익숙해져 있으면 이거는 익숙한 환경은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 같은 덫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좀 창의적인 사고를 하려고 그러면 낯선 것으로부터 이 자극을 받아서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번지 점프 해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저도 안 해봤어요. 저는 번지 점프 안 한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죽을 것 같아요. 이 번지 점프도 사실은 이 누군가가 없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원래는 이 저기 이 단어가 뭐 미개인 그러면 좀 그런데 하여튼 좀 그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의 풍습에서 유래된 거예요. 남태평양에 이제 바투아누의 펜테코스트라는 섬이 있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아주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한 30m쯤 되는 나무에 올라가서 이 나무 줄기로 다리를 묶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 묶었던 나무 줄기가 번지입니다. 번지. 그 이름이 번지예요. 근데 이제 가끔은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재단을 잘못해가지고 줄이 길기도 하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때는 이제 뭐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러는 게 예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부인들로부터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용맹해야 되니까 그 용맹함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문명사회에 있는 사람이 가서 보고 이거를 놀이로 승화시킨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좀 넘어갈게요. 훌라후프나 요요도 아프리카의 애들이 갖고 놀던 거거든요. 그 그대로 갖고 온 거야. 거의 똑같이. 제주 올레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온 겁니다. 제주 올레길은 다 거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들여온 거고요. 스타벅스, 별다방, 이거 유럽의 노천 카페에서 온 거예요. 하워드 실추가 가서 보고 저런 게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만든 게 별다방이에요. 화덕만두라고 있는데요. 이 다른 만두는 다 찌죠. 찌는데 이 대만에 갔다가 이 항아리에 붙여서 이렇게 굽는 걸 보고 들여와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월 매출이 5천만 원? 뭐 그렇대요. 인천에 있는 그 차이나타운 있죠? 거기에서 하는 건데요. 이게 과거에는 없었던 것들일까요? 다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근데 누구는 보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업을 하고 그래서 빅히트를 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게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이 관찰력의 차이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여행 많이 다니셨을 거잖아요. 다니시면서 내가 평소에 보던